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진행하는 함승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비율로 출제가 되며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진행하는 함승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출제가 되며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년간 우리 형법에서 기출된 분포도를 그림으로 나열해 본 것인데요. 화면 왼쪽, 여러분이 보고는 화면 왼쪽이 형법 총론 파트이고 화면 오른쪽이 강론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총론과 강론 그림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그림을 보면? 그쵸? 이 총론 그림을 일단 보게 되면 이빨 빠진 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출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출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강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빨 빠진 데가 하나가 있는데 그쪽은 원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편에 관한 죄라든지 우리 먹는 물에 관한 죄 이쪽인데 그건 워낙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공부도 편식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는 파트 그리고 내가 재밌는 파트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내가 모르는 파트도 내가 공부하기 싫은 파트도 공부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관식 공부가 아닌 객관식 공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이 만점 맞는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막대 그래프가 높은 파트가 있고 낮은 파트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분량이 많으면 그만큼 출제할 영역이 많고 공부할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편식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형법을 보면요.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론이고, 그리고 조문과 이론을 알아야 이제 판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비중을 보게 되면요. 판례가 8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워낙 양이 많아요. 우리 교재가 총론, 강론을 합치게 되면 약 1500페이지가 되는데 조문 이론을 따로 뺀다 하더라도 2, 300페이지가 안 됩니다. 채. 그러니까 이 조문 이론을 아무리 출제를 많이 하고 싶어도 2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이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량에 맞게끔 우리 판례가 80% 이상의 출제가 되고 조문 이론은 많아야 20%인데 20%가 채 안 될 겁니다. 10%에서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형법 이론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 판례만큼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 나왔다면 문제가 어려웠다. 이론이 안 나왔다면 판례만 나왔다면 문제가 쉽게 나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론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문이면 조문, 이론이면 이론, 판례면 판례 나올 때마다 섭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판례하고 그 다음에 조문 이론이 있는데 이 판례는요 90%가 기출지문입니다. 기출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집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집에. 그래서 기출문제는 양이 많은 양을 풀어볼수록 좋은 거죠. 90% 이상의 출제가 그대로 됩니다. 물론 이 10%에 기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최신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판례라고 하는 것은 시험 직전에 1년간의 최신 판례.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최신 판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공부할 때는 지금까지 보던 여러분들 모든 교재와 플러스 얄팍한 1년간의 최신 판례가 있는데 이것은 뭐 인터넷에 들어가도 각종 카페에 들어가도 나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이 판례집을 1년간 판례집을 출간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들었던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출간한 책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된다면 사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문 이론이 있는데요. 조문 이론은 거의 100%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지금 20, 30년 동안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만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문 이론과 판례를 볼 때 전부 다 기출이다. 전부 다 기출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최신 판례를 보충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합격 노트를 좀 보도록 합니다. 합격 노트 2페이지 형법 개론 이쪽을 한번 펼쳐보도록 합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우리 형법은 강론이 있고 총론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각자는 개별 각자입니다. 그래서 개개의 범죄들을 쭉 열거를 해놨죠. 반면에 이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을 총자인데 뭘 모아놨느냐. 이 강론에 흩어져 있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범죄들의 공통점만을 추려서 총론으로 집합시켰죠. 그게 총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강론에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을 추려봤습니다. 일단 살인죄. 살인죄를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등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강간죄를 보게 되면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얼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고, 절도죄를 읽어보게 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밑줄 그어놨죠. 여기서 뭐뭐한 자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것이 살인죄나 강간죄나 절도죄의 주체를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 주체에 관련된 공통된 이론을 밑에 추려 놓은 것이 범죄론 파트인데, 그 범죄론 파트에서 여기 보시면 주체 나와 있죠? 주체 나와 있습니다. 주체에 관련된 기술된 것이 총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사람, 여기도 타인의 재물이 있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살인죄의 객체고, 강간죄의 객체고, 절도죄의 객체입니다. 그쵸? 이 객체를 기술해 놓은 것이 범죄론 파트에서 여기 객체가 있습니다. 객체. 자, 또, 자, 살해, 강간, 절취. 이건 뭐죠? 살인죄나 강간죄나 절도죄의 행위를 기술해 놓은 것이죠. 이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론 파트에서 여기 행위 나왔네요. 행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가 또 있나요? 여기 보시면 강간죄에는 폭행협박이라는 강간죄의 행위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행위수단은 강간죄는 있는데 살인죄나 절도죄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사기죄를 가게 되면 사람을 기망하여 할 때 그 기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기죄의 행위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또 특수폭행죄를 가게 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고 하는 것도 특수폭행죄의 행위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범죄에 가보게 되면 행위수단들이 나와 있는데 그 행위수단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바로 범죄론 파트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행위수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또 보게 되면 여기도 뭐뭐한 자는, 강간한 자는, 절취한 자는 그랬어요. 이 한이 뭐죠? 살인이나 강간의 절도의 결과인 거죠, 결과. 그래서 이 결과에 관련된 공통된 이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밑에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사람 행위, 살해, 강간, 절취 이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해요. 그 인과관계에 각각의 범죄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 인과관계를 기술해 놓은 것이 밑에 보시면 범죄론 파트에서 밑에 여기 인과관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체면 주체, 행위면 행위, 객체면 객체 이러한 각각의 범죄에 공통된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어디다? 그쵸? 총론교제다. 총론교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또 뭐가 있나요? 여기가 요것이 이제 한 박스잖아요. 한 박스. 요 박스가 바로 각각의 범죄를 구성해 놓은 범죄론 파트에서 법조문에 있는 것이죠. 법조문에 살인죄, 강간죄, 절도죄를 구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범죄는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박스가 있죠. 여기 보시면 형벌인데 형벌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형, 무기, 징역, 여기 벌금도 나와 있네요. 이 형벌에 관련된 형벌의 종류와 관련된 것이 종류와에 관련된 법 이론이 바로 총론 교재를 찾아보면 이 형벌이라고 하는 이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사형, 징역, 금고, 벌금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몰수와 추징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가 죄질이 높다면 바로 실형 때리겠죠. 그래서 실형 관련된 부분 나와 있고 그 실형을 좀 유예하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이런 것들이 바로 형벌론에서 배웁니다. 자, 일단 강론은 양이 많습니다. 총론보다 두껍죠. 두꺼운 이유는 이 각각의 판례가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라 했고 살해라 했고 자라 했잖아요. 주체, 객체, 행위와 관련된 각각의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요. 강간죄도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의 판례가 쭉 많고요.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연령대, 그렇죠? 남자냐 여자냐, 연령대 이런 문제. 그리고 강간인지 아닌지, 추행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판례들 때문에 교재가 두껍다. 그러나 공부하기는 쉽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에 관련된 공통된 이론을 묶어놓은 것이 이 범죄에 해당되는 이론이라고 해서 범죄론 파트입니다. 이 범죄론 파트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있습니다. B가 있고요. A가 B를 살인하려고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방금 읽었던 살인죄의 사람을 살해한 자를 충족합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법조문, 살인죄를 구성하는 법조문에 해당되었다라는 거죠. 해당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유죄 판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살인죄에 구성했다는 것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볼 것이 이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잖아요. 이 결과를 갖고 이렇게 구성되냐 안 되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즉 이것이 행위잖아요. 칼로 찔렀다는 거라고 하는 것이 행위인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우리가 사람을 칼로 들고 찔러버리면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은 짓지 못합니다.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렇죠? 추정을 할 뿐이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라고 추정을 내릴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단정 짓지 못한다. 왜 단정을 짓지 못하죠? 이것이 정당방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즉 B가 먼저 나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었다 이렇게. 칼을 쳐들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의 생명, 재산, 정조 등을 지키기 위해서 A가 B를 역공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내가 비록 설령 B를 죽였다 할지라도 이 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니겠죠. 그것을 위법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각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이런 정당방위 같은 상황이 없다면 추정하지만 이러한 정당방위 같은 상황이 없다면 위법하다라고 단정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법성에서 배우는 부분은 위법성을 만드는 적극적인 요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일단 사람을 죽였다면 위법하다라고 추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하다고 단정 짓는 부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성을 없애주는 것들이 있느냐 그런 요소가 없다면 나머지는 다 위법하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를 몇 가지가 형법 규정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이다라는 겁니다.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위법성에서 배울 거예요. 자, 됐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행위와 결과 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요 두 가지만을 배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부할 것이 이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이 행위자를 배우는 것이 이 책임론 파트다는 거예요. 책임론 파트.
자, 법조문에는 살인, 강간, 절도 등을 규정해 놨는데 그 규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을 장려하는 겁니까?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내가 이걸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법조문에서 형법교재에서 형법 조문에서 이것을 규정해놨다는 것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사람을 죽인다면 나는 그때 너에게 사형이나 무기나 징역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너가 이걸 한다면, 너가 강간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이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것을 이런 것을 공포를 했다면 이 A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아하,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강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가정교육, 학교교육, 뭐 종교 등으로부터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또라이가 이러한 법규범을 무시하고 이 친구가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다? 비난 가능성이다. 비난 가능성. 너가 왜 적법행위를 해야 되는데 적법행위를 하지 않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느냐?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이 책임론에서 배운다. 책임론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정상인이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상인이 이런 짓을 했을 때 여기서 유죄 판결 때리는 거예요. 근데 법은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 법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상인의 반대가 뭐예요? 비정상인이지, 비정상인. 그 비정상인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가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책임 무능력자. 또 하나가 한정 책임 능력자.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거나 중간 단계. 그렇죠? 벌과 유죄와 무죄의 중간 단계 있잖아요. 중간 단계. 물론 유죄이긴 한데 형을 좀 깎아줘요. 그래서 한정 책임 능력자는 형을 좀 깎아주죠. 그래서 이 책임 무능력자와 한정 책임 능력자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정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유죄 판결 때려서 실형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임론에서 배우는 것은 정상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정상인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정상인 요 두 부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다 정상인으로 취급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닌 사람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배우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어디서 배운다? 그쵸?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운다라는 거고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된다 했는데 이 추정되는 위법성을 깨뜨려주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배운다. 그걸 조각사유라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그 조각사유가 바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정당행위 5개를 우리 형법교재에 기술하고 있다. 이 5개에만 해당하지 아니하면 100% 위법하다라고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위법성 파트이고 이 두 가지는 객관적 판단입니다. 객관적 판단. 말씀드렸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칼을 들고 찔러서 죽여버린다. 사망을 한다. 이것이 결과이고 이것이 행위이다. 이 행위와 결과는 객관적 판단이다. 객관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는 것이다. 는 거죠.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 스크린이 착착착 넘어가죠.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A가 지금 칼로 찌르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성요건과 해당성, 위법성 파트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여기 행위자인데 이 행위자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주관적 판단이다. 주관적 판단.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행위와 결과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이 부분은 행위자에 관련된 부분은 사람들마다 개별 판단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론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인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 비정상인들을 알려면 이 사람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책임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뭐가 나온다?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능력자가 아니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임 능력이 있는 자만이 파악할 수 있는 위법성의 인식을 갖고 네가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볼 것이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정상인이기 때문에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상인인데 그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을 저버리고 칼로 찔렀기 때문에 네가 네에게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서 배웁니다. 자, 됐나요? 우리 교재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성요건에서는 이런 쪽 부분, 위법성에서는 이렇게, 책임론에서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A가 B를 칼로 찔러 죽였죠. 그렇죠? 이 부분이 고의입니다. 살인 고의를 갖고 칼을 들고 찔렀다는 거죠. 고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 그림에서 즉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두 토막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위법성은 아니죠. 한 토막이죠. 한 칸이죠. 한 칸. 책임론도 한 칸이죠. 근데 구성요건에서만큼은 이제 제가 두 칸으로 해놨습니다. 두 칸. 여기가 한 칸, 여기가 한 칸. 그렇죠? 이 앞에 부분 윗칸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고 밑에 칸을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고 고의와 과실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고의잖아요. A가 살인 고의를 갖고 B를 칼을 들고 찔러 죽이잖아요. 고의잖아요, 고의. 그치? 명중했다. 그러면 살인죄 기소가 됩니다. 근데 이 고의가 빗나가요. 빗나간단 말이에요. B를 찔러 죽여야 되는데 C를 찔러 죽였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아니한 C가 죽은 거야, C가 죽은 거. 그쵸? 이게 착오라는 겁니다, 착오. 그래서 고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편에서 바로 착오를 배웁니다, 착오. 그리고 과실을 배운다, 이거예요. 물론 B를 내가 처음부터 칼로 찔러 죽였다면 고의범이지만 친구랑 장난치다가 칼이 빗나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B가 칼 맞고 죽었네? 과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고의를 배우고 착오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 이 두 가지가 짬뽕된 게 있는데요. 그게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파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보면 이 구성요건 파트, 여기 위법성 파트, 그치? A가 B를 칼을 들고 찔러 죽였다. 여기가 행위라 했고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그대로 판단한다. 영화에서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그렇죠? 이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판단하는 거야. 사실을 판단한다. 자,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잖아요. 이 칼로 찔른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가치 판단이다. 똑같이 이거나 객관적 판단이긴 한데 여기는 사실 판단이고 여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인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선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아하,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볼게요. A가 있어요. B를 살인하겠다는 고의를 갖고 칼을 들고 찔러 죽인다 했죠. 그러면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인죄, 우리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쓸 때, 피신 조서를 쓸 때 A의 죄목을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살인죄라 쓰지, 살인죄. 뭐 거기서 더 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살인죄라고 쓸 때 숨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A가 혼자 찔러 죽였잖아요. 이 단독범인 거야. 살인죄란 말의 의미는 아, 고의범이구나. 칼로 찔러 죽였죠. 거동이 있잖아. 거동이 있으면 자귀라고 하는 거예요. 자귀. 거동이 있는 것을 자귀범이라 합니다.
살인죄라는 말은 기수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A의 죄목이 뭐다? 살인죄라 했을 때 그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단독범, 고의범, 자기범, 기수범인데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공소장, 피신조서를 쓸 때나 공소장을 쓸 때 단독범, 고의범, 자기범, 기수범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원칙이니까. 근데 써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범일 때는 공범이라고 써줍니다. 공소장에. 그리고 과실이면 과실범이라고 써주고요. 부작이라면 부작이라고 써요. 부작이는 뭐예요? 자기범의 반대인데 자기범이 거동이 있는 거라면 부작이범은 거동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수가 원칙이라고 했죠. 찔렀는데 안 죽었다면 미수인 거지. 그래서 미수라는 부분은 피신조서든 공소장이든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살인 미수라고. 미수를 안 쓰면 그 무조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미수는 모든 범죄가 다 미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미수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 처벌이지, 예외적 처벌. 그리고 미수 전 단계가 바로 예비음모인데 예비음모는 미수와 예비음모의 구별 기준은 실행의 착수거든요.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면 미수고요. 착수로 못 나가면 예비음모인 겁니다. 미수가 예외적 처벌이듯이 당연히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미수 예비음모도 당연히 예외적 처벌인 거죠.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는 원래 처벌은 안 해요. 처벌은 안 하지만 죄질이 중할수록 처벌 규정이 많거든요. 처벌 규정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원칙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데 특별 조항이 있을 때만 처벌하겠다는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교재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범, 과실범, 부작위범 그리고 이 고의 과실이 합쳐진 결과적 가중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 거지나 번지수는 다 이쪽이다, 이쪽. 구성요건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구성요건 해당성에서는 설명할 부분이 많죠. 자, 방금 우리가 주체를 봤죠. 주체는, 자, 봐요. 자꾸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지금 누가 B를 죽였어요? A가 죽였잖아요, A가. 이 A가 죽였어요. A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자연인이다. 자연. 그래서 이 주체 관련해서 자연인을 배운다. 근데 자연인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범죄가 다 자연인이 하지 누가 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고양이가 와서 합니까? 개가 와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론에 있는 범죄들은 다 사람이 저지르는 거. 사람이 저지르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저지르는 부분을 따로 뭐 빼어서 공부할 게 없다는 거야. 그건 강론 가서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 주체와 관련해서는 사람도 있지만 법인도 있다는 거야. 법인. 그래서 이 우리 형법교재에서는 이 법인을 따로 떼어내어서 법인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아니면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법인의 범죄 능력과 형벌 능력을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이 자연인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혼자 하냐 단독범, 같이 하냐 공범을 배우게 되죠. 자, 그리고 행위에서는 거동이 있으면 자기범, 거동이 없으면 부자기범이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행위에서 나옵니다.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 기수고 죽일 뻔했으면 미수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와 관련해서 기수 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와 과실이 합쳐진 것이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어디? 여기. 공범, 부작위, 미수, 결과적 가중범. 왜 동그라미 쳤을까? 다 번지수는 어디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동그라미 쳤겠냐고 제가. 이게 좀 특별해. 특별하거나 양이 많아. 양이 많아서 뒤로 따로 뺀다. 특히 공범은 양이 무지 많죠. 공범이 무지 양이 많아서 수지가 많이 된다 그랬어요. 미수도 양이 뭐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수도 꼭 빠지지 않고 나와요. 부작위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이것은 전부 다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다 배워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너무 많이 배우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지쳐버려요. 확 지친다고. 그래서 대학교 학자들이, 형법 학자들이 교재 집필할 때 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을
여기 배우고 다 배우고 나서 그 뒤에다가 책을 써놨어 이렇게. 공범, 미수, 예비 이런 걸 다 써놨단 말이죠. 그렇게 써놓은 학자도 있고 책을 보면 그렇게 써놓은 학자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디다 써놨다? 여기다 다 써놨다는 거예요. 물론 요것만 빼고 이 공범과 미수는 워낙 양이 많아서 이거와 이거는 워낙 양이 많아서 여기서 다 하면 지치니까 요 두 개는만 뒤로 뺐고 쭉 책임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제 책에다가 편제를 해놨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구성요건 파트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교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목차를 보면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을 보게 되면 요 밑에 그림이죠. 요 밑에 그림.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B가 먼저 나에게 칼을 들이댔다. 돈 내놔! 돈 내놔! 그랬습니다. 돈 뺏으려고. 내가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칼을 뺏어서 B를 찔러버리는 거죠. 이렇게. 내가 정당방위를 한 거죠. 내가 설령 B를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B를 죽였다 할지라도 이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없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배우는 파트가 위법성이다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긴급피난, 위법성은 가치 판단이다. 있는 그대로 판단이기 때문에 또 사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치? 예, 객관적 판단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책임론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이죠. 분명 말씀드린 대로 A가 B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때 A가 정상인일까 비정상인일까를 사람마다 차등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개별적 판단이다. 개별적 판단. 주관적 판단. 개별적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형법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지금 공부한 것이 여러분들은 범죄에 관련된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이 범죄론은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고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이 범죄론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플러스 위법성이 인정되고 플러스 책임이 인정될 때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될 때에 적지 마세요. 뒤에 나오니까요. 유죄 판결을 때린다. 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또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또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면 적지 마시라 그랬어요. 노트 있으니까. 그때는 무죄 판결 때립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어야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것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어요.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책임을 판단합니다.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를 갈 필요가 없어요. 책임을 판단할 때는, 책임을 볼 때는 앞에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책임을 평가하는 겁니다. 형법에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 이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데 위법성을 평가할까 책임을 평가할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게 형법의 체계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 범죄론이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구비했고 범죄론이 다 공부했죠. 그러면 이걸 다 공부한 거예요. 다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할 것이 형벌론입니다. 형벌론. 형벌론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뭘 보인다 그랬어요? 사형, 징역, 그치, 벌금, 범죄 수익금 몰수나 추징을 하고 실형 때리거나 집행유예 때리거나 선고유예 때리고 형이 자꾸 축적되면 누범이라는 걸 배우고 형벌을 얼마를 때릴까 적게 때릴까 양형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이 형벌론에서 배우는 것인데 범죄론이 끝났다면 바로 형벌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형벌에 관련된 양이 나오려면 죄의 개수가 나와야 돼. 죄의 개수. 그 죄의 개수라는 것이 죄수론입니다. 죄수론. 죄의 개수에 관련된 이론. 한 개냐, 두 개냐, 수개냐. 그쵸? 일죄냐, 수죄냐. 이런 것들이
형벌론 배우기 직전에 범죄론 끝나고 나서 죄수론을 배웁니다. 우리 형법에는 35조부터 40조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다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범죄에 관련된 이론 배우기 전에 자 보세요. 살인죄, 강간죄, 절도죄 이런 것들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반사회적 행위를 할지라도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우리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죄형 법정주의가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서론에.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우리 맨 앞에 서론 파트에 있지만 형법 처음 하시는 분이 죄형 법정주의를 배우면 머리 깨집니다. 박 터집니다. 소위. 너무 어렵습니다. 아예 질려버립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판례가 많은지.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맨 마지막에 배웁니다. 이걸 배우고 이걸 맨 처음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뭐 공범도 배우죠.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나면 죄수론을 배우고 그 다음 형벌론을 배우고 나서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가서 서론을 마지막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 강론을 다 배우고 와서 배우면 더 좋습니다. 형법 총론을 다 배우고 와서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강론까지 다 배우고 와서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것이 제일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강론 판례도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형 법정주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1번 문제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근데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판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총론하고 강론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유튜브 강의 들으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총론부터 들으세요. 총론부터. 어렵지만은 총론부터 듣고 강론 넘어가는 게 좀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총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강론부터 먼저 배우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강론을 배우면 뭔 소리, 물론 이제 재미는 있겠죠. 살인이 뭐고 강간이 뭐고 재미는 있겠는데 깊이 있는 공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총론부터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총론부터 먼저 배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야 뭘 먼저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강론부터 공부하든 총론부터 공부하든 뒤에서 공부하든 앞에서 공부하든 중간에 공부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튜브 강의 드실 때 좀 진도가 강의가 늦게 올라온다라고 불평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전년도 강의, 뭐 강의는 삭제를 안 합니다. 전년도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그 전년도 강의에서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교재를 보게 되면 새로운 판례도 있고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년도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판례가 강의가 없는 부분은 새 강의가 올라올 때 그 새 강의를 보면서 찾아가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강의는 최고의 수준까지 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의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고차원적인 이론 부분도 많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있다가 본격적으로 형법 본론 강의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